네, 안녕하십니까. 자, 벌써 5월달이 얼추 지나갔습니다. 시간 너무 잘 지나가죠. 공부 잘하고 있습니까? 공부가 잘 안 되면 안 되는데, 5, 6월달, 이제 6월달, 이제 6월달만 남았지만은요, 5, 6월달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7월, 8월 되면 여러분들이 이중고를 치러요. 예.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7월달부터 문제풀이 들어가면요. 아무래도 공부가 누구든지 부족하거든요. 부족이. 그런데 문제 풀게 되면 일단은 쫓겨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까진 좋은데 날씨가 무진장 더워요. 예. 그래서 이제 이중구를 치러요. 애를 먹습니다. 겪어보면 아세요. 예. 그러면 9월, 10월 되면 어떡할까요? 이중구가 아니고 삼중구를 치러요. 삼중구를. 그 삼중구가 뭐냐면요. 한 개 더 추가되어서 이제 9월, 10월 되면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그동안 쌓인 책 보세요. 기본서, 요약집, 문제집 등등해서 자료 수북히 쌓였는데 그거를 정리해야 되는 거야. 그 양을 주체를 못해요. 정리가 안 되면.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지금부터 공부는요. 줄이고 또 줄여야 됩니다. 자기만의 방식대로. 예. 줄이지 않으면요. 9, 10월달 공부가 전혀 안 돼요. 마음만 쫓기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줄이는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2중고, 3중고를 안 치려면 5, 6월달 공부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좀 5, 6월달 관리 잘 하시고요. 예. 자,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요약집 76페이지입니다. 제2절이죠.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인데 여기서는요. 주로 문제가 기본 한 3문제점 나와요. 3문제. 3문제점 예상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네모 1번 입지 선정의 개념이 나오는데 개념은 옛날에는 나왔지 요즘은 거의 안 나와요. 일단은 개념 보게 되면 일단 전체 흐름부터 간단히 짚고요. 개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지 선정인데요. 자, 입지 선정은 크게 첫 번째. 자, 의의부터 보시고요. 강의 노트 그대로 보시면 돼요. 예. 두 번째, 주요 입지론입니다. 세 번째가 용도 지역별, 즉 용도별 입지 선정입니다. 자, 목차가 3개의 목차인데 2번에서 문제가 집중이 돼요. 물론 이외에도 입지 선정 범위는요. 공간구조 포함해서 별도로 이제 도시 공간구조는 지론 다 포함해서 기본 3문제는 나와요. 자, 먼저 의의는 과거에 나왔지 요즘은 나올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지 선정을 한다는 것은 부동산에 적절한 땅을 찾거나 용지를 찾거나 아니면 용도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로 땅을 찾자, 용지를 찾는 것을 입지론 이렇게 부르고요. 그렇게 나와 있죠. 다음에 적절한 용도를 찾는 것은 적지론이다. 이걸 다 합쳐서 입지 선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용지를 찾더라, 용도를 찾더라. 그리고 넘어가시면 돼요. 요즘 나올 성격이 아니니까요. 예, 패스합니다. 다음에 주요 입지론 하게 되면 흐름은 크게 두 가지인데 크게. 자, 주거 입지가 나오면서 동시에 산업 입지가 나와요. 주거 입지는 출제가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방향은 딱 한 가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최적의 주거 입지만 아시면 돼요. 다음에 산업 입지하게 되면 주로 이제 산업 종류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농업 입지하게 되면 1차 산업을 가리키고요. 다음에 공업 입지하게 되면 2차 산업을 가리키고 세 번째 상업 입지하게 되면 3차 산업을 가리킵니다. 결론적으로 상업 입지 얘가 가장 중요하고 거의 매년마다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2순위가 공업일지. 얘도 출제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다음에 용도별 일지 선정하게 되면 주로 용도하게 되면 크게 5가지예요. 자, 주상, 공농, 임 5가지죠. 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임업용 5가지 용도가 나와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예약점은 이게 다 섞여 있거든요. 다 섞여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자, 심해 안 넣을 거 버리자. 농업 입지, 임업 입지 깨끗하게 버리시고요. 결국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주거입지 하게 되면 요거 있죠. 최적의 주거입지. 바로 이제 강의노트 다음에 나와요. 그래프가 보이잖아요. 다음에는 이제 역시 1순위가 상업입지, 2순위가 공업입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를 보니까 입지 선정은 가장 중요한 게 상업입지, 두 번째는 공업입지다. 이 포인트만 체크하시면 돼요.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목차를 보았으니까 이제 잠시 요약집을 보시면 자, 네모 1번 부동산 입지 선정은 그냥 펴사세요. 요즘 뭐 나올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네모 2번 주거입지가 나왔죠. 주거입지 예약집 내용은요, 시험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아서는 도저히 핀트가 맞지가 않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주거입지 하게 되면 이렇게 공부하시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느냐?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참고표가 있죠. 최적의 주거입지, 최적의 주거입지, 그리고 그래프가 나와요. 바로 그래프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래프만 따라오시면 되고 여기서 출제가 돼요. 만약에 나온다면 얘만 아시면 돼요. 그럼 최적의 주거입지가 뭐냐 해서 제가 전부 다 실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은 필기하지 말고 그대로 그림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세로축은 비용이죠, 비용. 원점이 이제 시내 한복판, 그러니까 중심지를 말이에요. 다음에 거리. 거리가 멀수록 외곽지가 되겠네요. 그런데 그림이 특이하죠. 둘 다 무슨 모양? 우하향. 우하향.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그래프가 있고 가파른 우하향. 다음에 완만한 우하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가파른 우하향 모양을 한계 주거비용 이렇게 불러요. 한계 주거비용. 완만한 우하향 모양은 한계 교통비용입니다. 결국 가장 좋은 주거입지는 뭘 따진다? 주거비와 교통비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부터 먼저 본다면요, 이 두 개가 만나요. 항상 만나는 점이 균형점이거든요. 그래서 요 만나는 점이 이렇게 땡땡땡 하면서 D1, D1, D1 지점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만나는 D1 요 지점에서 여기서 최적의 주거입지가 결정이 된대요. 최적이다. 여러분들 하나씩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 한계 주거비가 나오고 한계 교통비가 나왔는데, 그럼 앞에 단어가 한계자가 붙어요. 자, 한계는요, 영어로 마지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계자가 붙게 되면 한 단위당 개념이다. 보세요. 단위당 주거비, 단위당 교통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 개 주거 비용은 단위당 주거비니까 더 쉬운 말로 평당 임대료. 평당 임대료. 단위당 주거비를 말해요. 그럼 이제 얘는요, 왜 이렇게 내려갑니까? 우하향. 이유도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여러분들 아시듯이 상식적으로 중심지가 임대료 비싸다, 싸다? 비싸잖아. 예. 거리가 멀어서 외곽지로 가게 되면 임대료가 비싸진다, 싸진다? 싸지겠지.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위당 임대료가 중심지가 너무 비싸고 외곽지로서 임대료가 점점점 낮아지니까 무슨 모양? 우하향. 가파르게 우하향합니다. 다음에 단위당 교통비죠. 단위당 교통비. 얘는 또 왜 이렇게 내려갑니까? 이거 또 원리를 따져보자. 자, 단위당 교통비 하게 되면 똑같은 중심지에서 1km. 1km예요. 외곽지에서 10km. 똑같은 1km입니다. 자, 단위당 교통비. 그럼 여러분들이 운전을 합니다. 운전하게 되면 요즘 기름값 너무 비싸죠. 비싼데 중심지 1km 운전할 때 하고 외곽지 1km 운전할 때는 연비가 달라. 그렇잖아요. 중심지가 많이 들어가요? 외곽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 왜 그러죠? 중심지는 차가 정체가 되고 신호 많이 받고 하니까 기름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지는 단위당 기름값이 이만큼 많이 들어가면 외곽지는 적게 들어가지. 요걸 쫙 이으니까 뭐지? 완만하게 우하향하더라. 되시겠죠? 그래서 교통비도 중심지가 단위당 교통비가 많이 먹히고 외곽지로 갈수록 점점점 교통비가 적게 먹힌단 말입니다. 단위당 교통비가. 둘 다 이제 거리가 멀수록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개의 주거비 교통비가 나왔다면 둘 다 무슨 모양? 우하향. 이제 모여서 장난치게 되면요. 한 개의 주거비용은 우하향인데 한 개의 교통비용은 우상향하면 틀린 거야. 둘 다 우하향입니다. 어느 게 더 가파르다? 주거비가. 예. 교통비는 완만하게 우하향합니다. 자, 이제 그래프 따라오셨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일치하는 점이 최적이에요, 최적. 왜 최적이 될까 하는 것은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따져보게 되면 저절로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D2. 자, 그래프 보게 되면 D2가 나와요. 무슨 말이죠? 우리 집이 중심지 가까이 있대. 그럴 수 있잖아요. 얘는요, 멀리 있어요, 외곽지. 변두리에. D3. 그럼 이제 얘들이 왜 최적이 될 수가 없는가만 따져보게 되면 얘가 최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하나씩 이제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 집이 너무 멀리 있어요. 외곽지에. 너무 멀리 우리 집이 있다고 하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예. 그러면 너무 멀리 있게 되면 그래프 보게 되면 얘는 뭐지? 교통비, 단위당 교통비. 얘는 뭐지? 얘가 단위당 주거비죠, 그죠? 얘가 단위당 교통비잖아요. 단위당, 자, 주거비가 많아요, 교통비가 많아요. 예, 주거비보다 교통비가 더 많잖아요. 요 지점 뭐지? 너무 멀리 있으니까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단위당 주거비보다는 무엇이 많이 든다?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요.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사 간다면 더 멀리 가겠어요? 안으로 들어옵니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때는 뭐지? 교통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통비를 줄이자. 그래서 도심으로 이동합니다. 도심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통비가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거꾸로 우리 집이 여기 있어. D2 지점. 시내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 좋긴 좋지. 근데 여기서는요. 교통비가 많아요. 주거비가 많아요. 주거비가 너무 비싸. 주거비가. 그러니까 이제 주거비랑 교통비를 비교하니까 주거비가 너무 비싼 거야. 너무 비싸니까 이것 때문에 또 최적이 될 수가 없네.
여기서 이사를 간다면 여러분들은 더 도심으로 이동합니까? 외곽으로 이동합니까?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주거비를 낮춰야 됩니다. 이때는 외곽으로 이동한다. 결국 요 양자가 일치하는 점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최고의 균형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양자가 일치하는 D1 지점이 바로 최적의 주거비적. 다시 말하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 주거비도 적고 교통비도 적고. 다시 말하면 비용 극소점이 되는 거예요.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더라. 자, 그래프 따라오셨습니까?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만약 시험에서 묻게 되면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묻는 포인트가 예를 물어요. 예를. 얘가 시험 지문입니다. 시험 지문이에요. 그래서 단위당 주거비보다 교통비가 많다면 우리 집이 멀리 있다는 거잖아. 이때는 어디로 이동하지? 도심으로 이동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외곽으로 이동한다 틀린 말입니다. 되시겠죠? 다시 요 지점은요 가까이 있으니까 이때는 뭐지? 교통비보다 주거비가 많잖아요. 이렇게 문장 물으면서 이때는 어디로 이동한다? 외곽으로 이동하는데 도심으로 이동한다 바꾸물으니까 틀리잖아요. 설명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서 그래프를 이해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아래 설명이 1번, 2번, 3번이 있잖아. 1번 주거일지는 자 주거비용과 교통비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3번 먼저 볼까요? 한계 주거비와 한계 교통비는 둘 다 미션입니다. 모두 우하향. 둘 다 모두 우하향입니다. 자, 그러면 2번도 첫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최적 주거일지는 한계 주거비 이꼴 한계 교통비가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이 된다. 설명 다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목 3개 보이죠? 그럼 첫 번째는요. 주거비보다 교통비가 많네. 그러면 요거 보시면서 D2를 말해요. D3를 말해요. 교통비가 많다고 하죠. 그럼 D3지. 이들은 뭡니까? 도심으로 이동하자. 도심. 따라서 도심으로 이동하더라. D3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두 번째 항목. 자, 두 번째는요. 교통비보다 주거비가 많대. 주거비가 많으면 D2다, D3다. D2가 주거비가 많잖아. 이때는 어디로 이동하지? 외곽으로 이동한다. 그래프를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양자가 일치하는 점이 최적의 주거 입지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 그래프 범위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은 굳이 77페이지 요약집 보시면서 요약집 내용보다 지금 강의 노트 보시면 더 정확한 공부가 된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78페이지. 네모 3번요. 상업입지. 자, 얘가 중요하죠. 집판 보시면 얘가 너무 중요하잖아.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크리스탈레의 중심지론, 2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3번 컨버서의 분기점 모형, 다음 페이지, 4번 허퍼의 확률 모형. 이 네 가지가 출제가 자주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괄호 1번 빼고 2번, 3번, 4번이 있죠. 1번만 빼고 2번, 3번, 4번이 전부 다 계산 문제가 나와. 계산 문제가요. 자, 계산 문제 다 분석해 드릴게요. 자, 먼저 1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름입니다. 자, 중심지름은요. 다시 강의 노트 볼까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시면 괄호 1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1번 자 중심지의 종류가 나오죠. 종류. 자 종류를 보니까 강의 노트는요 삼각형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 있죠. 예를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3등분 해주시면 3등분.
상등분 하셨습니까? 이렇게 따라 그려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위에 있는 것이 고차, 고차 중심지가 되고요. 가장 아래쪽이 저차 중심지. 가운데가 중차원, 중차원, 중차 중심지가 돼요. 이렇게 중심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더라. 예를 들면요. 고차 중심지 하게 되면 서울의 시청. 시청이다. 저차 중심지 하게 되면 자, 동네마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있죠. 뭐 쉽게 과거는 동사무소 가니까 그냥 동사무소죠. 동사무소. 동사무소가 있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서울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시청은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면서 서울시를 전부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또 멀리 성되고 있잖아요. 얘가 바로 고차 중심지가 돼요. 반면에 저차 중심지는 동네 동사무소다. 동네가 있잖아요. 동네. 여기 이제 동사무소가 있어요. 그러면 동네를 상대로 하니까 범위가 작아요. 그릇도 짧고. 개수는 몇 개가 되지? 수백 개가 되겠네. 가운데가 중차원 중심지인데 여기 맞는 얘는요. 바로 구청이 있더라. 구청. 서울이면 전부 다 몇 개 구청? 25개 구청이죠. 그래서 중심지 종류가 이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이 그림만 보더라도 결국 저차, 중차, 고차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많아집니까? 숫자가 적어집니까? 적어지니까 무슨 형? 피라미드형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의 중심은 이렇게 고차, 중차, 저차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강의부터 보게 되면 두 번째 승리 조건이 있죠. 승리 조건. 자, 네모가 두 개 나와. 얘가 늘 얘가 출제되거든. 나온다면 이렇게. 네모를 쓰면서 이제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최소 요구치가 돼요. 얘는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돼요. 도달 범위가 돼요. 그래서 이런 크기일 때 중심지, 고차건 중차건 저차는 모든 중심지가 이런 조건일 때 성립한대요.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지만은요, 자, 투자에서 기대 수익 들어봤죠? 요구 수익 들어봤죠? 그러면 이제 요구 수익에서 요거자만 하면 언제나 커야 된다고 했다, 작아야 된다고 했다? 요거는 무조건 작아야 된다. 여기도 요거가 나왔네. 이건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끝났지, 그냥. 그래서 이 말은 뭐지? 자, 최소 요구치보다 도달 범위가 커야 됩니다. 이럴 때 중심지가 성립한대요. 그럼 얘는 뭐지? 쉽게 말하면 최소 수익이다. 최소 수익. 예를 들면요. 자, 우리가 만약 백화점을, 예를 들면 백화점 하나 지으려면요. 최소한 인구가 10만 명은 돼야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10만 명은 돼야지 얘가 바로 최소 요구치가 돼요. 백화점을 지으시는 조건이 됩니다. 근데 그 지역에 도달 범위, 다시 말하면 인구수가요. 10만 명이 아니고 20만 명이래요. 20만 명. 얘가 바로 재화의 도달 범위가 돼요. 이러면 백화점 짓는다 안 짓는다? 얼른 짓고 말지. 그렇잖아요. 이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이럴 때 중심지가 성립한대요. 백화점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나왔더니 항상 최소 요구치는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작아야 됩니다. 세 번째. 3번이 있어요, 없어요? 3번이 없죠, 그죠? 그 밑에다가 하나 적어주셔야 됩니다. 적는 게 공부기 때문에 일부러 뺏는 거예요, 뺏는 거. 자, 중심지 유형이 크게 단일 중심지가 있어요. 다음에 다수의 중심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단일 중심지는 한마디로 원형이 되고요. 다수의 중심지는 정육각형이다.
앞에서 그림 보았는데요. 자, 인구 10만 도시가 최소 요구치인데 백화점은 10만 명인데 그래서 실제로 도달 범위가 이렇게 거대 20만 명이래. 이러면 백화점 진다고 했잖아요. 무선형, 원형. 예. 중심지가 한 개면 항상 이렇게 원형 형태가 나타납니다. 원형. 그럼 이제 중심지가 다수 여러 개래, 여러 개. 여러 개. 보통 원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중심지가 한 개, 두 개, 세 개. 얘가 뭐지? 다수.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요. 다 원형이잖아요.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요 외곽지에 빗금친 부분이 많잖아요. 이게 생겨, 빗금친 게. 원형이면 항상 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빗금친 게 뭘 말하느냐? 중심지가 이만큼 기능이 미치기 때문에 빗금친 부분은 서비스가 미치지가 않잖아요. 이러면 이제 빗금친 부분은 중심지가 전혀 기능을 발휘 못해. 빗금이 없어야 됩니다. 빗금을 없애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빗금이 없잖아요. 근데 요 경우는요, 이제 겹치는 부분이 또 생기네, 겹치는 부분이. 또 얘가 생겨요, 이게. 그럼 겹치는 부분은 뭘 말하느냐? 중심적인 서로 중복 겹쳐져 버리잖아. 이때는 이제 중복이 돼버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형은 한계가 있어. 빗금이 생기거나 겹치거나. 얘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봐요. 정육각형으로. 계속 확장되더라도 빗금증이 하도 없잖아. 그래서 다수의 중심지는 정육각형이 이렇게 확대가 되게 되면 어떤 것도 빗금이 생기지가 않더라. 가장 얘가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단일 중심지는 원형인데 중심지가 여러 개인 거는 주로 정육각형 모델, 다른 말로 벌지 모형이다라고 불러요.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크리스탈의 중심지로입니다. 그러면 자, 요약집 볼까요? 요약집. 요약집 보시면 78페이지요. 자, 이제 1번, 2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3번이죠, 3번. 3번 보게 되면 중심지의 승리 조건이 있죠. 이거 다 밑줄 하시면 돼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크고 최소 요구치는 작더라. 요구 동그라미. 요구는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다음에 거립은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자, 중요하죠. 자, 소매인력 법칙은 이제 또 강의 노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는 이제 뒷페이지 보시면 돼요. 뒷페이지. 자, 뒷페이지 보게 되면 소매 인력 법칙이 나와요. 다음에 또 오른쪽에 확률명이 있죠. 자, 양자가 비슷해요. 왜 비슷하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이렇게 수정 보완했어요. 수정 보완한 모델이 바로 허프의 확률명이니까 둘 다 흐름이 비슷비슷해요.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첫 번째 네모되어 있죠. 네모. 괄호되어 있네. 괄호. 괄호가 뭐냐? 바로 도시. 얘는요, 도시를 단위로 한 상권일입니다. 괄호되어 있잖아요. 반면에 허퍼의 확률명은요, 또 괄호되어 있죠. 도시가 아니고 상점, 점포를 말해요. 자, 상점을 단위로 한 상권일입니다. 상점 단위의 상권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 문제도
A 도시, B 도시, 도시가 나오면 또 요 계산 문제고요. 이제 또 그림이 도시가 아니고, 자, 뭐, 신규 매장, 할인 매장, 점포가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면 바로 허퍼의 확률 모형을 묻는 계산 문제가 돼요. 그럼 두 번째, 도시는 크잖아요. 크니까 거시적 분석이 돼요. 반면에 상점은 작잖아요. 작으니까 미시적 분석입니다. 상점에 들어왔다 나갔다는 주체가 누굽니까? 고객이죠. 소비자. 얘는요. 소비자 행동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허퍼의 확률 모형은 미시적 분석인데 요거 싹 바꿔서 거시적 장난치거든요. 예. 이런 장난에 속지 마시고요.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 흡인력 또는 고객 유인력입니다. 그러면서 공식이 나올 공식 있잖아요. 자, 분자 분모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운 공식 아니에요. 분자가 인구수가 되고요. 분모가 거리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허퍼의 확률 모형도 마찬가지로 고객 흡인력 또는 고객 유인력인데, 자, 공식이 나와 있죠. 분자가 매장 면적입니다. 다음에 분모가 거리의 제곱인데, 위할점은요, 이때 요 제곱, 얘를 가리켜서 공간 마찰 계수라고 불러요. 공간 마찰 계수다. 공식이 비슷비슷해요. 결국 자 공식을 보게 되면 여기 볼 수 있겠네요. 도시니까 그 도시는 인구수가 몇 명이 될까? 항상 도시 인구수가 나와요. 다음에 얘는요. 점포니까 점포. 점포라면 그 점포의 면적이 얼마 될까? 매장 면적입니다. 그리고 분모는요. 둘 다 제곱인데, 자, 여기서 제곱은 말 그대로 수학적인 이성, 제곱을 가리키고요. 얘는 뭐지? 수학적인 이성이 아니고 공간 마찰 계수다. 이때 공간 마찰 계수는요. 뭐 1을 준다, 2를 준다, 3을 준다, 4를 준다. 주기 나름이거든요. 그럼 이제 2를 주니까 2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1을 주면 뭐지? 1성. 2를 주니까 2성. 항상 우리 계산 문제는요. 공간 마찰계수는 2로 한다. 늘 이런 문제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마찰계수를 1로 한다라고 또 장난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몇 성? 1성. 공식이 이렇게 비교됩니다. 그래서 항상 한쪽만 보지 말고 이렇게 서로 비교하게 되면 한꺼번에 비교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자, 뉴턴의 만류 인력 모델을 원용했는데요. 뉴턴의 만류 인력은 서로 두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두 도시가 끌어당기는 힘을 말해요. 예컨대 A라는 도시가 있다. 다음에 B라는 도시가 있다. 참고로 두 도시는요. 크기가 똑같고 인구도 똑같아요. 같은 크기다. 그러면 이제 이때 끌어당기는 흡인력은요. 같은 크기니까 딱 뭐지? 반반씩 1대1로 똑같이 잡아당기겠네. 얘가 바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이제 크기를 다르게 봐요. A 도시가 커요. A 도시가 크다. 몇 배? 2배나 크대. 2배나 크다. 2배나 크다면 이때 흡인력은요. 2배나 크니까 2대1로 보지 말자 말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2배나 크면요. 무조건 루터를 씌워주자.
루트 2대 1입니다. 루트 2대 1. 그럼 이때 이제 끌어당기는 흡인력은 2대 1이 아니고요. 어떻게? 루트 2대 1이다. 그럼 루트 2는 기억나시죠? 약 1.414.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제 2대 1이 아니고 1.4배만큼 많이 잡아당기네. 1.4대 1이 돼요. 그래서 항상 도시가 큰 만큼 뭐지? 루트만 씌워주면 돼. 자,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현실적으로 자, A 도시가 서울이다. 다음에 B 도시는 수원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수원이다. 그러면 이제 인구를 보게 되면 서울을 한 1,000만 명 잡을게요. 1,000만 명. 1,000만 명. 수원도 알기 쉽게 그냥 100만 명 잡을게. 100만 명. 그럼 인구수로 보니까 서울이 수원보다 몇 배 큽니까? 10배 크죠. 10배나 크다면 끌어당기는 흡인력은 뭐? 루트 10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큰 놈이 많이 잡아당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잡아당긴다. 작은 도시는요, 적게 잡아당긴다. 되시겠죠? 얘가 시험이 잘 나와. 그래서 A 도시가 크잖아요. 크니까 요 길이가요. 길어요, 짧아요? 길다. 다른 말로 멀다, 가깝다, 멀다. A 도시가 크면요, 흡인력은 멀리 잡아당긴다. 멀다. A 쪽으로 멀다라고 표현이 돼요. 그럼 B는 작잖아. 작으면 길이가 멀다, 가깝다, 가깝다, 가깝다. 다시 연습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인데 이렇게 물어요. A가 B보다 크다면 B 쪽으로 멀다, 가깝다, 가깝다. 얘가 시험 지문이에요. 우리 시험 지문은 A 도시가 크다면 B 쪽으로 멀다, X. B 쪽으로 가깝다. A가 크다 놓고 묻는 건 B를 묻는 거야. 예. 속으시면 안 돼요. B 쪽으로, 작은 쪽으로 가깝다. 다시. 자, 이 한가운데 서울과 수원인데 가정합니다. 이 한복판, 중간 거리에 어떤 도시가 있더라? 안양. 안양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살고 있다면, 만약에, 자, 쇼핑하러 간다면, 크잖아. 루트 10만큼 많이 잡아당기잖아. 당연히 이 이론 따지게 되면, 얘는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 이론이 따라자면, 당연히, 자, 여기 사는 이 사람은 당연히 서울로 가야 됩니다. 쇼핑은요. 그런데 거꾸로 웬걸 이 사람이 서울로 안 가고 이렇게 수원으로 가더래. 그러면 이론이 안 맞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 이론에 따른다면 당연히 가운데 있으면 서울로 가야 되는데 왜 작은 수원으로 갈까요? 이론이 안 맞잖아요. 그 이유는요, 이 사람이 고향이 수원이거든. 예.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친척, 가족 전부 다 수원이야. 예. 그러니까 아무리 커도 난 얘가 더 좋은 거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네 번째 보시면 한계가 나와요. 한계. 한계. 다시 말하면 소비자의 행동을 무시합니다. 소비자 개성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
지금 A 도시와 B 도시 간에 요 사이가 거리가 있지, 거리. 학교론에서 거리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가 시간거리, 실제거리, 시간거리, 의식거리, 운임거리. 이것도 옛날에 출제되긴 했어요. 다음 중에서 거리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 4회 거리. 이런 거리가 없잖아요. 4회 거리. 이런 문제는요. 언제 나왔냐? 한참 오래전에 1회 때. 그래서 이런 문제 지금은 안 나오겠지만은요. 자, 그러면 이 거리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학계론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거리는요. 바로 시간거리예요. 얘를 중시한다.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시간거리를 가장 중시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자, 이 그림 보시면서 레일리의 소음의 인력 법칙은, 자, 요 그림 얘기. 네. 그럼 이제, 자, 실제 거리 같으면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실제로 몇 킬로다, 실제 거리. 다음에 시간거리는요, 서울에서 수원까지는, 자, 전철 몇 시간, 또는 뭐, 버스 몇 시간, 자가용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예, 시간이 달라집니다. 의식거리는요, 여러분은 요 의식이 가까울 거예요. 왜? 수도권에 계시니까. 저는 지방에 있잖아요. 저는 차라리 이것보다도 서울에서 대전이 더 가까워요. 훨씬 가까워요. KTX만 타버리면 50분은 금방 도착해버리니까 편하고 이동할 거 없이. 여러분 의식과 제 의식이 다르잖아요. 예, 같은 이 도시 사이라도. 다음에 운임거리는 말 그대로 이렇게 가니까 지하철 요금 얼마, 버스요금 얼마, 택시요금 얼마. 운임이 다르잖아요. 네 가지가 있더라. 자, 여러분 요 그림 보시면서 이때 요 거리가 어떤 거리에 속할까요? 어떤 거리? 실제 거리요. 자, 일단 실제 거리 같지만은 실제 거리는 아닙니다. 운임거리요? 아니고요. 시간거리는 아니다. 정답은요? 아무것도 아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눈 동그랗게 뜨고 확인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이 거리가 뭐지? 마치 자로 잰 듯이 직선거리. 얘가 아니고 무슨 거리? 직선거리. 실제로 서울과 수원 사이는 도로가 구불구불하지. 터널도 있고 다리도 있고 막 구불구불하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그런데 직선으로 가정하게 되면 현실하고 좀 괴리가 되긴 됐어요. 예. 실제로 안 맞잖아. 예. 그런데 직선거리로 가정하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비교되고 명쾌하잖아. 예. 큰 도시가 많이 잡아당긴다. 예. 이러니 명확하잖아요. 예. 그래서 직선거리, 이것은 비현실적이지만 그래도 논리는 타당합니다. 그런데 학교론에서 시간거리를 하는 중요하다는데 시간거리를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계가 시간거리를 무시하고 있더라. 한계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한계가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수정하고 보완했어요. 한 게 허퍼의 확률명입니다. 그래서 허퍼의 확률명은 시간거리를 인정합니다. 요때 거리가 바로 시간거리. 시간거리를 고려합니다. 또 소비자를 강조, 소비자 행동. 그러니까 소비자의 개성. 이것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허퍼의 확률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 두 개는 비교했습니다. 비교했고. 그럼 이제 다시 공식 넘어가요. 자, 이 공식 보게 되면 분자 분모는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분자값이 크면 얘도 커진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게 도시가 크잖아. 그러니까 뭐지? 급인력은 많이 당기니까 강해진단 말입니다.
다시 이 각과 분모는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반대로. 따라서 결국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자, 이 고객 유인력은, 소매 인력 법칙은 인구의 크기에는 이렇게 비례하고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더라. 이 공식 풀었으면요, 이렇게 되겠네요. 풀었으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이렇게. 따라서 인구의 크기에는 땡땡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더라. 결론, 얘가 최고 중요하다고 했어요. 잘 나온다. 얘는 뭐지?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얘는 뭐지? 이론 문제. 요즘은 잘 나와요. 그럼 요즘은 장난식의 두 가지네요. 인구의 반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비례하더라. 바꾸니까 틀린 말이죠. 바꿔서 안 물어요. 다시 두 번째는요. 함정이 뭐냐? 거리의 반비례합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까? 거리의 반비례 틀린 말입니다. 뭐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론적인 설명 들었으니까 책을 봅니다. 78페이지. 정리해봐요.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은 괄호 1번. 두 도시의 상거래 hợp 인력은 밑줄합니다. 땡땡.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을 원용했다. 밑줄. 동남 1번. 두 도시의 밑줄 하세요. 인구의 비례 밑줄.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밑줄. 다음에 2번. 상권의 경계 분기점 보게 되면요. 동남에 1번과 2번이 있죠. 2번을 모두 밑줄 하세요. 분기점은 고차로부터 멀고 저차로부터 가깝다. 시판 보세요. 자, 고차로부터 큰 도시잖아. 부터 멀다. 멀고 작은 도시 저차로부터는 가깝다. 이 문장이잖아요. 우리 시험 항상 A, B를 집어넣어. A, B. 고차 저차 안 나와요. 어떻게? A 도시가 크다면 B 쪽으로 멀다, 가깝다. 가깝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게 되면 공식이 나와. 자, 공식이 복잡한데 이렇게 보지 말고 가장 짤막하게 요거 벌써 정리했잖아. 예. 분자분모. 이걸로 계산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계산 문제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